는 신경과학과 마음의 세계 제2부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제 1부에서 어느 정도 좀 철학적인 기초라거나 어떤 식으로 마음을 대할 것인가, 그리고 대강의 신경과학적인 기초, 아주 기초적인 신경과학적인 기초를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는 2부에서는 이제 아직도 좀 기초적인 이야기들이지만 이제 생물학으로 심리를 바라보는 것의 중요성, 그리고 여기가 4장이고, 그리고 5장에서는 다윈 진화생물학의 핵심적인 이야기를 아주 간략하게 하도록 하고, 네. 그리고 6장에서는 위상생물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위상생물학에서 주로 발생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유전자로부터 신체가 나오고 발생이 되는지 주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일단 저번 거를 아주 간략하게 다시 좀 이야기를 하자면, 데카르트의 이원론적인 이야기를 항상 하죠.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꼭 데카르트의 이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데카르트를 후드겨 패는 일이 많이 발생하죠. 아, 데카르트 나쁜 놈 이러면서. 하지만 뭐 데카르트가 정말 중요한 발견한 것도 있고, 마음의 의식이 아주 주관적인 의식의 측면을 발견한 중요한 성과를 낸 것도 있지만, 그의 아주 뭐랄까, 약점이라고 해야 될까, 뭔가 그 좋지 않은 점으로 평가되는 거는 좋지 않은 점으로 평가되는 거는 이원론적인 사유죠. 이원론적인 사유를 통해서 그 시대의 기계적인 사유를 좀 극복하려 했었던, 그러니까 다 기계적으로 모든 세상이 돌아가지만 그래도 인간의 마음이라는 곳은 피난처가 있다. 인간의 마음이라는 2차적인 질서가 있어서 과학적인 현상 따로 있고 인문학적인 현상들에 위한 피난처가 우리의 마음에 따로 존재한다. 우리가 인생을 살 만한 가치가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가치들, 신들, 사회적 관계들, 이런 것이 과학으로부터 침해당한 것으로부터 보호하게 만들어준다. 그러니까 이원론을 통해서 저쪽은 과학이 하는 일들, 이쪽은 인문학적인 현상이 지배하는 마음이라는 곳이 있다. 마음이라는 실체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에델만이 자연주의라는 이름을 명시하진 않았지만, 에델만의 자연주의적인 철학, 자연주의적인 그런 사고관을 통해서 지향성을 자연화하는 것이 목표다. 그러니까 나의 전반적인 목표는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그러니까 원리적으로 가능함을 입증하는 일이다. 다 세세하게 다 입증하진 않겠지만 커다란 패러다임과 틀을 하나 제시해 주겠다는 거죠. 이때 제시해 줬던 틀이 지금까지도 많은 인지과학을 연구하는, 인지심리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신경과학을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에델만의 자연주의적인 태도를 통해서 많이 답습하면서 지금까지도 반복되고 그 패러다임이 변주되는 경향이 아직도 있죠. 아직도 이어질 만큼 에델만의 이 성과는, 에델만이 제시한 패러다임은 대단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신경과학, 컴퓨터과학, 지각에 대한 심리학, 그리고 언어학, 그리고 자기에 대한
뭐 철학적인 주제들까지 나란 무엇인가 이런 철학적인 주제들까지 다 다루면서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무엇인가, 마음이란 무엇인가, 우리의 모임의 이름 중 하나 제가 아주 조금 유치하게 지은 것 같기도 한 그 마음이 무엇일까 라는 걸 알기 위해서 에델만의 자연주의적인 태도, 이걸 이 책에서 다루려고 합니다. 지향성의 자연화라고 하지만 지향성이 뭐냐면 이따가도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무언가 어바웃니스, 무언가에 대한 향함, 그런 어떤 것이 어떤 것에 대해서 향하고 있음,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신을 생각하고 있으면 신에 대해서 향하고 있는 거고, 신에 대한 지향성을 갖고 있는 거고, 숫자를 생각하고 있으면 숫자에 대한 지향성을 갖고 있는 거고, 수에 대한 지향성을 갖고 있는 거고, 어떤 누군가를 그리워하면 그걸 그리워하는 거기에 대해서 그리워한다 라는 그런 지향성을 갖고 있는 거고, 어떤 걸 떠올린다, 어떤 감정 상태, 지각 혹은 아주 낮은 상태, 그냥 개구리가 파리를 보면 낼름 혀를 내밀어서 갔다가 들어온다, 이것도 아주 낮은 수준의 지향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혹은 뭐 호기성 세균이, 그러니까 산소를 좋아하는 호기성 세균이 산소가 있는 쪽 위주로 위치가 이동한다, 이것도 아주 낮은 수준의 지향성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지향성을 아주 낮은 수준의 지향성부터 마치 그 From Bacteria to Bach라는 데닛의 책 이름이 몇 년 전에 나온 책 이름이 있는데, 박테리아 수준의 아주 낮은 지향성부터 바흐 혹은 아인슈타인 정도의 아주 고차원의 지향성까지 어떻게 가능할 것인지 그 전반적인 틀을 입증하는 게 이 책의 목표 중 하나라고, 가장 커다란 목표라고 할 수 있죠. 예. 그것이 입증하는 게 과학적으로 가능한 것인가, 그걸 다 세세하게 입증하지 않더라도 그 틀거리를, 하나의 커다란 패러다임이나 틀거리를 제시한다는 게 이 책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지향성의 자연화라고 할 수 있겠고, 예, 그래서 이제 4장 심리학의 생물학적 기반 위에 올려놓기 라고 하는데, 그래서 간략하게 여러 이야기를 해요. 정신적인 것이 나타나기 위해서 최소 조건이 특정한 종류의 형태임을 증명하는 것이 목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철학적인 이야기, 그동안의 철학적인 논의들을 아주 간단하게 반복합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좀 제시해 주는데, 62페이지에 보면은 뭐 데카르트가 처음에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가 아까 이야기했던 이원론이 이거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나라는 영혼의 실체적인 영혼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다른 무엇과는, 실체라는 게 철학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그렇거든요. 실체라는 게 다른 무언가에 의존하지 않고도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존재자를 실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데카르트의 이 이원론은 내 마음이 다른 물질적인 것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실체적으로, 독립적으로,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게 데카르트의 실체 이원론이거든요. 근데 이것은 현대 인지과학이라거나 여타 자연과학의 자연과학의 주류적인 입장에 따르면 어떤 무엇인가가 실체적으로 존재한다는 게 가능하지 않을 뿐더러, 그리고 마음이라는 것도 좀 이따가 발생학적인 측면도 아주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겠고,
발생학적인 측면이라거나 발달 심리학적인 측면에서나 자라나면서 어른들의 영향이라거나 혹은 뭐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서 마음이라는 게 제대로 자라날 수 없다라는 게 현대 과학의 자연과학이 보여준 성과라면 이 실체 언론이라는 게 크게 설득력이 없다라는 게 많이 입증이 됐죠. 그래서 데카르트의 이원론 요즘 와서는 아무도 그것을 인지과학적으로 진지하게 받아들이진 않고, 그래서 이후에 존 로크라는 철학자가 타블라 라사라고 하는 빈 서판, 스티븐 핑커의 그 아주 명저 중 하나죠. 블랭크 슬레이트라고 하는 빈 서판이라고 하는 이 존 로크의 타빌라 라사를 따라 좀그 오마주 패러디했다 뭐 그런 식의 제목이거든요. 이 빈서판이란 제목이. 존 로크라는 경험주의 철학자가, 영국의 경험주의 철학자가 인간의 지각은 다 타고난 거 없고 오직 감각만 있고 무언가를 좋아하고 싫어하는 그런 것만 주어져 있지. 이후에 그래서 어떤 것이 학습되었느냐, 그 빈서판에다가 어떤 것이 학습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향이 결정될 뿐이다. 타블라 라사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죠. 근데 뭐 지금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라 좀 공정하진 않지만, 여러 진화생물학의 스티븐 핑커가 이 책에서 연구를 했던 진화생물학의 여러 연구들을 생각해 보면 뭐랄까 유전적인 것들, 진화적인 본성 같은 것들이 어느 정도 많이 발견됨에 따라서 이 존 로크의 타블라 라사는 배제되게 됐죠. 물론 현대적인 관점에서 이 존 로크를 독해하자면,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생명이 나고 DNA든지 RNA든지 생명이 이렇게 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뭔가 소요된 것 없이, 뭔가 주어진 것 없이, 신으로부터 뭔가 주어진 것 없이 유전자의 자연 선택을 통해서 지금까지 쭉 그 형질이 누적되고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는 관점을 여기다가 투영해서 녹회를 한다면 존 로크의, 어떻게 보면 그것도 그 유전자들의 경험이 쭉 누적된 결과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존 로크의 경험주의가 아예 무시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일단 전통적인 관점으로 보자면 이 존 로크는 타블러 라사는 틀린 걸로 밝혀졌고, 그렇게 설득력이 있는 거는 아니다라고 밝혀졌고, 이후에 휴메 회의주의, 경험주의 철학자 영국의 흉이 말한 회의주의에서도 모든 지식은 감각 인상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느 것도 확신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인과관계도 감각 인상의 반복일 뿐이라서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은 없다. 그러니까 그리고 다 센스 데이터로, 다 감각 자료로 이루어진 것이 지식이기 때문에 이 감각 인상들이 다 합쳐지고, 유니콘이라는 것도 말과 뭐 뿔 달린 짐승과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이 합쳐져서 유니콘이라는 그 내 상상의 인상이 만들어진 거고, 그리고 뭐 용이라는 것, 드래곤이라는 것도 여러 기타 등등의 온갖 동물들이 머릿속에서 합쳐져서 상상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모든 지식이라는 게 결국에는 감각 인상에서 기초해서 그것의 조합에 불과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흉이 하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러느냐? 저자라거나 현대의 현상학적인 그런 철학이라거나 여타 게스탈트 심리학에 따르면 이 모든 지식이 감각 인상에 기초하고 있다는 이 생각이 그리 설득력 있는 건 아니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의 생물학이 마음에 대한 그런 생물학이 훨씬 더 그냥 단순한 감각 인상으로 인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보다 많은 걸 내포한 상태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뭐 좀 이따가 그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착시 현상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그리고 칸트의 선언 철학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죠. 칸트의 선언 철학이 선언적 범주의 그 존재가 여러 가지 동물행동학적으로 결정된 그런 FAP, 그러니까 Fixed Action Pattern, 고정된 행동 패턴이라거나 뇌에 대한 선천적인 그런 신경생리학적인 속성에 대해서 선언 철학이 잘 설명해주는 면이 있으나, 한편으로는 거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지만, 그리고 이 존 로크라거나 흉의 회의주의라거나, 그리고 아까 말했던 데카르트의 합리론을 잘 종합했다라고 하는 그런 좋은 평가를 하기도 하지만, 아기들이 어떻게 공간 지각을 얻게 되는지에 대한 발생학적 연구도 부족하다기보다는 거기에 대해서 합치되지도 않고, 칸트 선언 철학이 심지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뭐 공간과 시간에 대한 이론과 전적으로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칸트는 뉴턴의 과학 체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순수이성 비판을 썼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뉴턴 빠돌이였기 때문에 칸트 씨가 절대적인 시간과 절대적인 공간을 이야기를 했거든요. 뉴턴에 따라서. 근데 요즘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그것이 그리 설득력 있는 시간에 대한 견해가 아니다 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칸트에 대한 비판을 하죠. 그래서 아무튼 간에 실험의 기초를 단순히 사변적인 그런 철학보다, 사변적인 철학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는 경험적으로 책임 있는 지식이 반드시 요구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실험의 기초를 둔 심리학, 진화생물학, 신경과학적 지식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인간은 당연히 본성을 타고났다는 점도 인정을 하면서 더 중요한 거는 경험적으로 책임 있는 철학, 자연과학의 성과를 잘 받아들이고 평가할 수 있는 음, 그런 심리학, 그런 철학이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이 저자가 이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번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었죠. 뭐 행동주의 심리학이 행동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마음의 내면에 대해서는 잘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그러기도 했고, 결국엔 의식을 따지려면 내성이 중요한데, 그러니까 물리학적으로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보이는 내 의식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는 뭐 양자역학이라거나 상대성 이론을 제외한다면 내 관측자의 상태라거나 의식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는 물리학이 그냥 마음을 고려하지 않고 쭉쭉쭉 진행하긴 했으나, 그래서 행동주의라는 결과까지 아주 극단적인 심리학까지 나오긴 했으나, 어떻게 의식을 중요하게 여겨서 연구를 해야 될까?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있다는 거죠. 이후에 어떤 의식이 어떻게 중요한가? 왜 중요한지? 마음을 고려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단순히 우리의 지식이 감각 인상에 기초하는 걸 넘어서 더 많은 걸 내포하고 있다는 게 뭔지, 그걸 이야기를 하는 게 뒷받침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이게 대표적인 66쪽에는 다른 그림이 나와 있는데 좀 다른 그림을 쓰는 게 재미도 있고 더 좋을 것 같아서 이 그림을 가지고 왔어요. 게스탈트 심리학에서 이런 종류의
그림을 많이 보여주면서 예시로 쓰죠. 행동주의 심리학에 대한 비판 중 하나예요. 이런 게슈탈트 심리학이. 게슈탈트 심리학을 행동주의 심리학을 많이 비판하는 예시로 쓰일 수도 있는 거죠. 꼭 그러니까 행동주의에 대해 비판으로만 나온 건 아니지만 이거 뭐냐면은 게슈탈트 심리학이 뭐냐면 우리가 모든 것을 보는데 전경과 배경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볼 때 뭐가 보이세요? 뭐 흔히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기를 순수한 사람은 돌고래가 보이고 순수하지 않은 사람은 뭐 다른 게 보인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뭐가 전경으로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로 보이는 그 전경 이 뭐가 보이고 배경으로 깔리는 것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게스탈트 심리학의 아주 핵심적인 통찰 중 하나인데 무엇을 전경으로 보고 무엇을 배경으로 볼 것이냐. 지금 당장도 우리가 정보를 한꺼번에 똑같이 우리가 시각으로만 예시를 든다면 지금 우리가 눈앞에 있는 이 시각을 모든 그 영상들을 모든 이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똑같은 정도의 시력으로 똑같은 정도의 주의력을 가지면서 바라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한번 실험을 해보셔도 좋은데 그 팔을 쭉 펴시고 엄지 손톱을 바라보고 계세요. 바라보고 있으면 여기 엄지손톱에 대한 만약에 시력이 1.0인 사람 기준이라면 엄지손톱에 대해서는 1.0으로 볼 수 있지만 나머지는 약간 이 엄지손톱 외에 나머지 부분이 흐릿하게 보이는 게 느껴질걸요. 흐릿하게 보여지면서 거기는 0.2로 확 떨어져요. 우리 포베아 중심화가 바라보는 시선이 있는 곳은 그 1.0으로 볼 수 있지만 그 우리의 원래 시력으로 볼 수 있지만 나머지는 0.2 이하로 확 떨어지거든요. 그 간상세포들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러니까 똑같은 정보로 바라볼 수 있고 이때는 엄지손톱이 전경이 되고 나머지가 배경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칵테일 파티 효과라고 흔히 하는 얘기잖아요. 칵테일 파티를 할 때 막 시끄럽게 파티를 하면서 주변에 막 떠들고 하고 있는 와중에 내 이름을 부른다 누가 혹은 관심 있는 사람이 게다가 관심 있는 사람이 내 이름을 부른다 혹은 관심 있는 사람이 그냥 지나가는 목소리를 듣는다 하면 거기에 대해서 더 목소리가 크게 들리고 잘 들리게 되고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있는 그대로 그 감각 인상을 받아들이고 그걸 있는 그대로 뭐랄까 마음에 투영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그때는 그 청각적인 면의 게스탈트 심리학적으로 바라보자. 그때는 칵테일 파티 효과에서 그 마음에 드는 이성의 목소리나 모습이 이성의 목소리가 이성의 이야기가 전경이 되는 거고 나머지는 배경이 되는 거죠. 이건 신경학적으로 얘기를 하면 뭐 그때는 12,000개의 유무세포를 거기다가 몰입해서 쓰는 거고 평소에는 3,500개 정도 내외가 되는 그 유무세포만 썼다가 그때 딱 집중해야 될 일이 생기면 12,000개가 넘는 유무세포 그거를 그때 쓰게 되는 거죠. 평소에 쓰지 않던 그 귓속의 유무세포를 귓속의 세포를 그때 쓰게 되는 건데 아무튼 이런 감각 인상에 다 기초하고 있다라거나 혹은 모든 것을 그냥 행동적으로 이렇게 다 설명할 수 있다라고 행동주의적으로 다 설명할 수 있다라거나 그런 식의 설명들이 많이 좀 설득력을 잃게 됐다. 이 의식에 대한 이 어떤 것을 바라볼 때
그 주체가 지금까지 쌓아온 그 경험적인 경험의 누적이 어떤 것들을 범주화하고 어떤 것들을 구분해서 어떤 것들을 분류해서 이렇게 바라볼 때 굉장히 중요한 토대가 된다. 경험이라는 것도 무시가 될 수 없고 그동안 쌓아온 걸 통해서 우리가 있는 그대로 투영을 하는 게 아니라 더 철학적으로는 현상학이라는 것에서는 현상학적 구성을 통해서 더 확장해서 이렇게 바라보게 된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사물을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객관주의의 망령이라는 것이 여기서 많이 물러나게 하는데 도움을 주죠. 객관주의의 망령이라고 하는 흔히 그런 것들이 물러나게 되면서 이제는 마음을 충분히 고려해야 될 때가 됐다. 그래서 이제는 5장, 4장 끝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5장에서도 이제 다윈 프로그램의 완성이라고 하면서 이젠 진화생물학이 등장해야 할 차례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는 다크나이트 영화의 그런 만화나 영화의 장면을 따온 건데 이제는 히어로처럼 진화생물학의 생물학적인 그런 지향성을 강조하는 그런 태도와 뭔가 연구관 그런 철학적인 태도가 중요하게 등장할 차례다. 히어로처럼 그렇게 등장할 차례다. 이런 뜻으로 가져온 건데 눈먼 시계공에서도 리처드 도킨스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왜 우리와 다른 모든 복잡한 것들이 존재하게 되었는지를 알고 싶은 것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복잡성 그 자체의 세부 사항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 질문에 대해 일반적인 답을 할 수는 있다. 그러면서 생물학과 물리학의 차이점을 이야기를 하죠. 이거는 이것도 페이지도 눈먼시계공의 페이지에서 나온 건데 저번에도 이야기를 한 것처럼 이 저자가 생물학적인 태도의 중요성, 물리학과는 구분이 되는 생물학, 그 중에서도 특히 진화생물학이 가지는 차별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는 게 있어요. 이 책 내내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물리학은 설계란 말이 좀처럼 떠오르지 않을 만큼 단순한 대상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게 단순한 대상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설계라는 말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설계라는 말 혹은 여기서도 나온 것처럼 어떤 목적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 같은데 생물학은 어떤 목적에 의해 고안된 것처럼 디자인된 것처럼 보이는 복잡한 대상에 대한 학문이다. 예, 그래서 이제 생물학이 등장해야 돼. 그 중에서도 진화생물학이 등장해야 할 차례다라고 리처드 도킨스가 말을 하면서 이제는 지향성이 무엇인지 지향성을 다루는 학문을 들이고 오면서 마음이라는 것이 고려가 되어야만 심리학, 생물학 그런 것이 충분히 의식에 대한 학문이 충분히 완성이 될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눈먼 시계공에서 하진 않았지만 그런 식의 에델만의 이야기를 뒷받침하기에 좋은 구절이죠. 이 도킨스의 이야기가. 그래서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던 건데 저번에도 썼던 PPT인데 우리는 자기 복제 로봇의 직계 자손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마음 깊숙이 받아들이고 인지할 수 있어야 이러한 논의를 전개하는 데 있어서 크게 거리낌이 없을 겁니다. 우리는 자기 복제 로봇의 직계 자손이다. 우린 포유류고 모든 포유류는 파충류 조상에서 나왔고 파충류의 선조는 어류였고 어류의 조상은 벌레와 비슷한 해양 생물이었으며 그 해양 생물은 다시 몇 억 년 전에 단순한 다세포 생물로부터 나왔고 그 다세포 생물은 지금부터 약 30억 년을 자기 복제하는 거대 분자에 수리한 단세포 생물에서 나왔다.
동물만이 아니라 식물, 조류, 세균을 포함해서 지금까지 지구에 살았던 모든 생명체가 등장하는 개통수를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다. 우리는 침팬치, 벌레, 모든 풀잎, 모든 삼나무와 조상이 같고 그 선조 중에 거대 분자가 있죠. 이거는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진짜 우리의 선조는 유인원이었고 파충류였고 어류, 물고기였고 내 안의 물고기라는 책 제목도 있죠. 그래서 우리 조상 벌레였고 우리 조상은 세균이었고 세균이었고 더 나아가서 하나의 거대 분자, 하나의 고분자였다는 거죠. 이것을 충분히 받아들이는 상태에서 이 지향성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순서가 이거 먼저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진화론 데닛이라는 철학자가 정리한 보편적인 유니버설 다윈이즘을 정리한 건데 만약 어떤 개체가 변이를 가지고 있고 그것이 선택이 되고 유전이 된다면 그것은 반드시 진화를 얻게 될 것이다. 어떤 인위적인 마음이 없어도 혼돈의 세계로부터 뭔가 디자인이 될 것이다. 디자인이 이루어지고 어떠한 설계가 이루어질 것이다. 설계자 없는 설계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게 이 보편적인 진화론에 대한 설명이죠.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죠. 이 진화생물학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전제라는 게 간단하죠. 이것만 이루어지면 진화가 이루어진다는 거. 이게 그리 간단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현상적으로 봤을 때 이게 잘 일어나는 이게 폭발적으로 일어나서 종의 변화가 일어날 정도까지 진화하는 게 간단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일단 지향성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저번에도 왜 행동주의와 지금 에델만의 자연주의가 무엇이 다르냐는 그런 질문을 하시기도 하셨고 어떤 분께서 그러면 에델만의 자연주의가 행동주의보다 나을 게 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이 지향성을 고려하고 지향성이라는 개념을 최대한 버리지 않으면서 인간의 마음, 의식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 가치를 최대한 보존하면서 심리학을 이끌어 나간다는 게 그리고 생물학을 이끌어 나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근데 이 지향성이라는 게 뭐냐면 데닛의 탐구 전략을 데닛이라는 철학자가 어떤 현상이나 사물에 대해서 탐구 전략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눴거든요. 첫 번째는 물리적 태도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설계적 태도, 지향적 태도인데 물리적 태도부터 말하자면 물리적 태도는 어떤 뭐 뉴턴 역학이라거나 뭐 전자기학이라거나 양자역학이라거나 뭐 내가 어떤 사람이 뭐 10층 높이에서 떨어지면 어떤 그 충격량이 어떻게 될 거고 그로 인해서 얼마나 다칠 것이고 그런 것들을 최대한 물리적인 방식으로 다 설명할 수 있겠죠. 어느 정도. 그리고 어떤 F는 MA라는 공식이 있고 그리고 어떤 초기 조건이 주어진 상태에서 이게 M이 얼마고 A가 얼마고 그런 것들을 다 구한 상태고 지금 어떤 물체의 위치와 그 상태가 어떤지 다 초기 조건을 다 알고 있다면 그 미래에 어떻게 될 건지 어느 정도 다 예상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물리적인 태도로 충분히 현상을 예견할 수 있는 그런 태도라고 한다면 이 설계적 태도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람이 매일 10시 반마다 울리는 알람이 있다고 쳐봐요. 매일 10시 반마다 울리는 알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설계된 거죠. 알람을 그렇게 디자인하고 설계를 한 건데 그것이 어떻게 최대한 물리학적인 관점에서 왜 10시 반에 울리게 됐는지 어, 양, 그, 뉴턴 물리학의 관점에서 이것을 설명하라고 하면 그것이 더 정밀도는 더 높을 수 있겠지만 대단히 번거롭고 힘들고 불필요한 작업이겠죠. 왜 10시 반에, 그냥 10시 반에 이렇게 설정을 했고, 이거 돌렸으면 그때 일어나게 되어 있어. 그때 알람이 울리게 되어 있어. 라고 설명을 하면 굉장히 간단하고, 뭐 그렇게 설명한다고 하더라도 틀릴 일은 거의 없거든요. 그 기계가 고장나지 않은 이상. 그런 불확실성은 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굳이 선택을 한다면 이런 식으로 설계적인 방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런 게 설계적인 태도예요. 어떤 현상에 대해서 물리학적인 관점에서 혹은 자연과학적인 물리학적인 관점에서 충분히 설명하려고 하지만 할 수 있겠지만 설계적인 태도로 어떻게 디자인되었느냐라는 방식으로 설명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지향적 태도는 특정 행위자가 상대방이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 합리적인 행위자라는 걸 전제로 둔 설명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 체스 게임을 둔다. 이것도 체스 게임인데 상대방이 사람이든 컴퓨터든 아무튼 컴퓨터랑 체스를 우리 슈퍼컴퓨터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뭐 슈퍼컴퓨터랑 체스를 했는데 우리 이제는 알파고도 바둑을 이기는 시대가 됐지만 컴퓨터랑 체스를 둬서 컴퓨터가 뭐 이기든지 뭐든지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컴퓨터랑 이렇게 체스를 둘 때 컴퓨터를 합리적인 행위자라고 전제를 한 상태에서 어느 정도 지향성을 가지고 있다, 합리적인 행위자, 어느 정도 마음을 가졌다라고 추정할 수 있을 만한 합리적인 행위자라고 가정할 만한 그런 상태에서 컴퓨터랑 체스를 두잖아요. 이것도 지향적인 태도의 관점에서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사물을. 아니면 어, 저 사람이 뭐 약속이 계속 늦었으니까 이젠 약속이 또 늦을 것 같다라고 추정하는 것도 지향적인 태도로 그 사람을 설명하는 거죠. 이게 사람이든 이 지향적 태도로 설명하는 건 실제로 그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있든지 안 가지고 있든지 하고는 상관없이 마음을 가졌을 것이라고 일단 추정될 만한 그 정도의 합리적 행위자라고 가정될 만한 그런 존재자에 대해서 지향적인 태도로 충분히 설명을 할 수 있는 건데 동물의 짝짓기라거나 동물의 행위 방식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진화생물학에서 지향적인 태도를 가정하고 논의를 전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거의 대부분이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 지향적인 태도가 진화생물학에서는 거의 뭐 기본적인 태도 중에 하나고 이것도 이거 아니야 동물행동학에서 진화생물학에서 그런 거 안 해라고 부정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지향적 태도로 다 그리고 데니스란 철학자도 이 진화생물학에서 지향적인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걸 통해서 행동주의 심리학이라거나 단순히 행동주의 심리학에서 마음을 가정하지 않는 그런 태도를 거부하면서 동시에 이원론을 배제하면서 그 사이에 어떻게 지향성이라는 어,
그 가치를 지향성이란 설명 방식의 중요성과 가치를 보존하면서 버리지 않으면서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목표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향성이라는 게 그러니까 밈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밈이 어떻게 나중에 뭐 이야기를 할 일이 다음 세미나라거나 나중에 세미나에서도 이야기를 할 일이 있겠지만 밈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밈에 대해서도 충분히 지향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처럼 바라보면은 충분히 지향적인 태도로 기술할 수 있다. 지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는데 아무튼 그렇게 되면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설명의 폭이 넓어지고 설명의 중요성이 많이 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차차 지향성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더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지향성에 대한 데닛의 탐구 전략이 세 가지가 있다. 사물에 대한 데닛의 탐구 전략이 세 가지가 있다. 지향성에 대한 게 아니라 이게 있고 그래서 눈먼시계공에서도 스스로를 복제할 수 있는 어떤 존재가 원인이라면 결과는 그것이 얼마나 간접적이고 멀든 상관없이 자연 선택의 영향을 받는다. 복제자의 그 자연 선택이라거나 자연 선택의 원리 같은 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강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 명시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진화생물학이 중요성을 가지는 큰 이유 중 하나가 근접인과 궁극인 항상 이야기를 하는 진화생물학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나오는 그 두 가지 개념 중 하나인데 두 가지 개념인데 근접인은 how 어떻게에 대한 이야기예요. 내가 어떻게 내 혈압이 어떻게 얼마나 올라갔을 때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질 것이다. 혹은 세로토닌이 많이 분비되면 우울증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줄어들 것이다. 이런 게 메커니즘, 생리학적인 연구라고 한다면 주로 생리학에서 다루는 연구라고 한다면 궁극이는 왜 세로토닌이 많아지면 왜 세로토닌이 줄어들면 우울증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왜 세로토닌이라는 성분이 우리에게 그런 식으로 영향을 끼치는 건데 그런 역사적인 기원을 따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또 뭐 있을까? 왜 우리는 근접인 같은 경우는 사람들끼리 사회적 유대감을 가지면 행복감을 사람들끼리 잘 이렇게 관계를 잘 유지하면 행복감을 가질 확률이 높아져 라는 게 근접인이라면 궁극이는 더 진화적인 역사로 거슬러 올라가서 사람들끼리 왜 잘 지내야 행복감이 높아질까? 사회적인 유대감을 가져야 왜 행복감이 높아질까에 대한 설명이 궁극인적인 설명이에요. 왜 궁극인에서는 어떻게 그걸 설명할까라고 하냐면 사람들끼리 옛날에 원시 시대 때부터 혼자 살아서는 절대로 견딜 수가 없었던 시대를 살아왔고 우리의 조상들은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동떨어져 있는 삶은 크게 외롭고 행복감이 떨어지고 우울감이 느껴지고 다운되기 쉬운 반면에 사람들끼리 잘 지내고 유대감을 느낄 때 행복감을 잘 느꼈던 사람들만이 위주로 지금까지 유전자를 잘 남겼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살아남았고 그래서 사람들과 잘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행복감을 가질 확률이 높다라는 게 진화적인 역사 속에서 이 역사적인 설명이 궁극적인 설명이죠. 왜 그런데? 아까 그것이 how에 대한 설명이라면 이것은 why, 왜 그런데? 라는 설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진화생물학은 이 궁극인에 대한 설명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왜 진화생물학적인 태도가 왜 중요하냐? 의식이 어떻게 발생하게 됐는데, 의식이 어떻게 진화하게 됐는데, 지금 의식이 어떤 상태냐? 라는 걸 묻는 게 아니고,
옛날로 쭉 거슬러 올라가서 그때부터 의식이라는 게 서서히 어떻게 솟아나게 됐는지를 연구하는 게 진화생물학적인 태도로 의식을 바라보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것에 아무튼 기원을 다루는 거라고 한다면 이 궁극인을 다루는 거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아까 이야기를 했던 게 이 지향적 태도가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것의 목적을 다루는 것이라고 한다면 어떤 것을 목적이 있는 것처럼 다루는 거라고 한다면 이 설명을 좀 빼먹은 것 같아서 다시 이야기를 하자면 지향성이 왜 중요하냐. 어떤 것에 목적이 있는 것처럼 간주하고 대할 때 지향성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해바라기가 해를 따라서 해를 지향하면서 해바라기의 머리가 꽃 방향이 움직이잖아요. 이거를 물리적인 태도도 아니고 해바라기의 분자가 어떻게 되고 뭐 그 굴강성에 가진 그 성분이 어떻게 되고 그런 거 다 따지지 말고 그런 거까지 다 따지기보다 우리 선조라거나 그냥 직관적으로 봤을 때 아 저것은 해를 지향하는구나 라는 식으로 봤을 때 충분히 직관적이고 설명이 쉽다는 거죠. 물론 이 지향적인 태도가 과장이 돼서 뭐 귀신이라거나 뭐 신이라거나 뭐 조금 더 요정이라거나 도깨비라거나 알 수 없는 그냥 자연적인 충분히 물리적인 태도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 이제는 발전이 돼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지향적인 태도로 설명하게 되는 우를 범하게 되는 오류가 있으나 잘만 주의해서 사용한다면 이 지향적인 태도가 생물학이나 심리학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만한 아주 버리기에는 그 가치가 너무나 귀중한 태도라고 볼 수 있겠죠. 지향성과 이 지향적 태도라는 게. 네, 그래서 다인 진화생물학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소개를 5장에서 했기 때문에 간략하게나마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서는 이제 단순히 이제 다윈의 자연 선택만 남아서 쭉 다윈의 주장만이 오롯이 남아 있는 게 아니라 이후에 1940년대에 신다윈주의, 현대적 종합이라는 게 등장을 했죠. 다윈의 기존 자연 선택 이론, 성선택 이론, 여러 진화생물학적인 이론과 멘델의 유전 법칙이 합쳐져서 딱 하고 신다윈주의가 현대적 종합으로 탄생하게 된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다윈하고 멘델이 동시대에 살았거든요. 이 비화가 있는데 멘델이 유전 법칙, 뭐 우열의 법칙, 우성의 법칙,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막 그 완두콩 가지고 교배해서 그런 것들 다 연구하고 결과를 냈고 보고서까지 써서 다윈한테 냈는데 다윈이 그 편지를 안 읽고 서랍 구석에 처박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만약에 유전 법칙을 미리 다윈이 잘 읽고 숙지하고 받아들였다면 신다윈주의의 탄생이 조금 더 일찍 앞당겨지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과학사의 그런 얘기 중 하나죠. 신다윈주의를 통해서 유전자라는 것이 무엇인지 자연 선택을 통해서 선택을 받는 그런 단위가 무엇인지 조금 더 명료하게 밝혀졌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유전의 선택 단위는 종도 아니고 스피시스, 종이란도 아니고 집단도 아니고 개체 수준에서라고 다윈이 이야기를 했지만 그거 조금 더 엄밀하게 이야기를 해서 유전자 수준에서 선택이 되는 것이다. 진화는 유전자 수준에서 자연 선택을 하는 것이다라는 걸 이야기한 아주 중요한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 이걸 통해서 뭐 이타주의, 이기적 유전자도 나오고 얼마 전에 그 에드워드 윌슨이라고 유명한 통섭이라고 했던 최대천 선생님이 번역해서 그 윌슨의 책을 번역해서 통섭이란 책으로 번역되기로 했던 그 유명한
얼마 전에 돌아가신 그 에드워드 윌슨의 사회생물학이라는 것도 탄생하고 통섭이라는 것도 그 책도 탄생하게 되고 굉장히 활발한 사회생물학, 진화생물학, 뭐 더 나아가서 진화심리학에 대한 연구까지 나중에 탄생하게 된 큰 산맥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신다윈주의라는 게. 여기까지 5장은 그래서 이 다윈 진화생물학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했어요. 이걸 통해서 지금까지 받아들인 지금까지 받아들인 가정이 아니라 이 전제들을 통해서 행동주의에 대한 거부, 그리고 게슈탈트 심리학에 대한 충분한 숙지, 충분한 중요성의 인지, 그리고 다윈주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지향성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 다윈주의 진화생물학이 얼마나 유용하고 쓸모 있는지, 그걸 지금 간략하게 이야기했지만 하나하나 다 이야기를 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파급력을 가지고 중요성을 가진, 예측력을 가진 그런 이론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다윈주의 진화생물학이. 그리고 왜 진화생물학을 통해서 의식을 바라봐야 되는지, 기본적으로 궁극인을 설명한 학문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후에 멘델의 유전 법칙까지 합쳐진 신다윈주의, 네오 다윈이즘이 탄생해서 이제 유전자 수준에서 우리 신체와 마음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관점이 확립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후에 많은 학문이 탄생하게 된 계기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이 신다윈주의의 관점을 통해서 발생학, 엠브리올로지라고 하는 그 발생학을 이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6장, 이거를 다 이게 오늘 설명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몇 가지만 염두에 두고 빨리 끝냈다가 다음에 보충할 게 있으면 보충하고 토의 및 토론 및 질문 시간으로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이 벌써 많이 돼서. 우리가 일단 옛날 영화가 이 위상생물학 배로부터의 교훈이라고 하는데, 발생생물학, 그리고 유전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DNA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고 그런 것들을 6장에서 다룬단 말이에요. 우리 옛날 영화의 가타카라고, 이제 벌써 옛날 영화가 이 가타카라고 혹시 보신 분 있을 거예요. 많이 보셨을 거예요. 가타카라고 있는데, 이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책에 보면은 DNA 염기 서열이 뭐 A, G, T, C 이렇게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A, G, T, C. 그러니까 아데닌, 구아닌, 티아민, 사이토신, 여기서 시토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DNA가 이중나선 구조로 되어 있고, 한 가닥 그 한 가닥을 이루는 게 염기서열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생물학 시간에 중고등학교 때 생물학 시간 때 배웠던 걸, 이거는 아주 기초적인 내용이라서 그렇게 뭐 들으면 기억이 날 거예요. 아데닌, 구아닌, 티민, 사이토신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는 게 기억이 나실 텐데, 이 가타카가 A는 G랑 이렇게 상부적 결합이 되고 T는 C랑 이렇게 상부적 결합이 된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데, 이 가타카의 제목의 유래를 보면은 그 구아닌, 아데닌, 티민, 아데닌, 사이토신, 아데닌, 이걸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복제 인간에 대한 영화인데 이거를 어떻게 복제를 해서 DNA가 어떻게 복제되는지 그 연구를 통해서 어, 염기서열만 이렇게 다 연구를 하고 숙지한다면 다 파악만 한다면 충분히 복제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내용을 아이디어를 삼아서 만든 영화인데 지금도 원리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겠고 그런 영화인데 이 가타카가 이 네 가지 염기에 대한 네 가지 염기를 어원으로 유래로 삼아서 만들어진 제목이라는 걸 좀 알면 좀 재밌을 것 같아서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이중 나선 구조로 되어 있고 뭐 이후에 유전 정보의 중심 원리 이런 거까지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면 한참 걸릴 것 같아서 일단 여기까지 멈추고 여기까지 이야기를 해야 여기까지 유전 정보의 중심 원리까지는 그냥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유전 정보의 중심 원리는 모든 생물이 이 센트럴 도그마라고 하는데 모든 생물이 이런 중심 원리를 가지고 이런 중심 원리에서 어긋난 생명체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생명체는 다 이 유전 정보의 중심 원리를 통해서 발생이 유전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전사나 번역이 이루어진다. 라는 게 유전 정보의 중심 원리인데 DNA는 RNA를 만들고 이거 전사라고 표현하고 전사를 한다. 그리고 RNA는 단백질을 만든다. 이걸 번역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DNA가 일종의 설계도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그 몸을 만드는 설계도라고 보시면 되고 몸과 뭐 마음까지라고 해야 될까? 아무튼 그 설계도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 각 세포들마다 다 있어요. 우리가 다 100조개의 세포가 있다고 한다면 이것도 사이도 하나하나 다 세포고 여기 입에 있는 혀에 빨간 것도 세포고 눈도 다 세포고 창자, 장, 심장 간 다 세포로 만들어져 있는 거거든요. 세포에 하나하나 다 DNA가 있어요. 다 똑같은 DNA가 있어요. 우리 몸에. 그걸 하나 떼서 잘 증식한 다음에 복제 인간을 만들 수도 있는 거죠. 복제를 어느 정도 할 수도 있는 건데 DNA를 통해서 우리 그 설계도를 통해서 RNA를 만들고 이 RNA는 일종의 그 설계도를 들고 나르는 그런 존재라고 보시면 돼요. 이 설계도를 들고 날라가지고 이 RNA 설계도를 복사한 복사한 존재라고 보시면 돼요. RNA를 DNA를 복사해 가지고 나른 다음에 리보솜이라는 곳에 가서 그 공장에 가서 리보솜이란 단백질 공장에 가서 거기다가 이 설계도를 이렇게 줄 테니까 이 설계도대로 세포를 만들어 주세요. 단백질을 만들어 주세요. 라고 한 다음에 리보솜에서 단백질을 만들어 주게 하는 거거든요. RNA의 역할이 거기까지 전달을 하게 하고 리보솜에서 단백질을 만들고 그리고 그 단백질의 모양이 아미노산의 서열에 따라 달라지고 그러니까 거기서 그 설계도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아미노산이 달라져요. 아주 거칠게 그 단계들을 다 생략하고 이야기한다면 설계도에 따라서 어떤 설계도에 따라서 그 아미노산의 서열이 달라지는데 아미노산의 등이 결정이 되고 그리고 이 아미노산의 서열은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상한 DNA 원래 암호 서열에 의해 결정된다. 그리고 단백질의 기능, 단백질이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항체, 호르몬, 효소, 헤모글로빈 우리 그 히히히라고 그냥 기억했거든요. 그 단백질 히읗 히읗이 되게 많다. 항체, 효소, 호르몬, 헤모글로빈, 히히히 이렇게 기억을 했는데 굉장히 기능을 많이 하고 우리의 행동, 어떤 세포의 기능 같은 건 오롯이 이 단백질의 기능으로 인해서 분화가 되고 나눠지는 것이기 때문에 단백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 단백질이라는 게 DNA에서 거의 오롯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근데 흔히 이것들이 많이 강조가 되긴 하지만 이후에 발생학에서 후성적으로 얼마나 중요하느냐, 환경이 얼마나 중요하느냐라는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발생학을 여기서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고 후성학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까지는 이야기를 하기 힘들 것 같고 오늘 막 엄청 구체적인 이야기까지 들어가지 못했네. 이 입장을 좀 많이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다음으로 좀 미뤄야 될 것 같고 다음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